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무려 67명을 살해하고 2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중국 역사상, 아니 동아시아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 양신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 11월 17일 중국 언론들은 영혼의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두 명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소식을 차례로 전하며 중국 내 대량 연쇄살인범이 끊임없이 등장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1년부터 안후이, 허난, 허베이, 산둥 등 4개 성을 돌면서 67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35세 남성 양신아이가 12건의 살인미수 사건을 추가로 자백했다. 같은 날 29세 남성 황용이 2001년부터 PC방을 돌면서 15살부터 22살까지 청소년 17명을 살해하고 18번째 대상에게 범죄를 저지르던 중 허난성 핑위원에서 붙잡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엽기적인 연쇄 살인마가 끊임없이 등장해 웬만한 사건에는 놀라지 않게 된 중국인들조차 한 사람이 무려 67명을 살해했다는 소식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국민들은 전무후무한 살인 규모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했고, 언론들은 앞다퉈 양신아이가 누구이고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양신아이는 1968년생으로 허난성의 가난한 농가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고 부모로부터 애정어린 보살핌도 받지 못했죠.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대신 공부머리가 좋아서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한들 학교 입장에서는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조차 내지 못하는 학생을 곱게 봐줄 수 없었죠. 양신아이는 다른 학생들이 집에서 가져온 곡식을 식권으로 바꿔서 식사를 할 때 인근의 산을 뒤져서 나물과 버섯을 캐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학비가 너무 많이 밀려 자퇴해야 할 상황이 되자 가족들에게 아무 말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그대로 가출해버렸죠. 가난이 뼛속까지 사무쳤던 양신아이는 이때부터 돈을 벌겠다며 중국 전역의 탄광과 큰 건설 현장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8시간씩 석탄을 캔 대가로 받은 돈은 하나로 약 150원 꼴이었습니다.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쫓아다녔지만 돈은 좀처럼 모이지 않았죠.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양신아이는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식당에서 알루미늄 냄비를 훔쳐서 파는 등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시성과 허베이성을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20세가 되던 1988년에 붙잡혀 3년간 노동수용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죠. 노동수용소는 경범죄를 지은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청년들을 수감하는 수용시설입니다. 1991년에 출소한 이후에도 손을 씻지 못하고 잡범 생활을 이어가다가 1996년에는 강간 미수 혐의로 붙잡혀 다시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때 6년이라는 세월을 날려 먹었다는 것과 더불어 이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해봤는데 들어오는 돈이나 사회 구조를 보면서 자신은 돈을 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수감 생활 후 양신아이는 본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질렀죠. 성에서 다른 성으로 옮겨가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지만 양신아이는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 대륙을 누비며 살인 여행을 즐겼습니다. 먼저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 마을로 들어간 뒤 훔친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과 마을 외곽을 돌며 문이 열려있는 집을 찾습니다. 시골집은 대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두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을 저지르기 쉬웠거든요. 적당한 집을 찾으면 주변에 몸을 숨기고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 비로소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당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곡괭이, 도끼, 망치 등을 주워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죠. 살인 순서는 건장한 남성, 어린아이, 여성 순이었는데요. 양신아이는 키 158cm에 살집이 없는 마른 체구로 몸싸움을 하기엔 불리했습니다. 때문에 잠든 사이에 자신에게 가장 위협이 될 만한 남성들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죠. 여성 피해자들은 성폭행 목적으로 마지막까지 살려두었던 것이고요.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범행을 마친 뒤에는 집을 뒤져 현금과 기중품을 챙긴 뒤 유유히 밤길을 빠져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죠. 한밤중에 일가족이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신아이는 3년 동안 자유롭게 대륙을 활보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범행 지역이 워낙 넓어 공안이 비슷한 유형의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도, 이 모든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것도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묘한 트릭도 초기 수사의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양신아이는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자기 치수보다 큰 사이즈의 신발을 착용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살인 현장의 크기가 다른 족적
흔적을 남김으로써 한 사람에 의한 연쇄 살인이라고 연결짓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양신아이의 살인 여행은 3년간 이어졌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총 67명이 살해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살인 외에 20건이 넘는 강간 사건과 12건의 살인 미수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희생자가 수십 명으로 늘어나는 동안에도 공안은 별다른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중국 농촌 마을에는 일가족을 학살하는 살인 악마가 돌아다니니 해가 진 후에는 건장한 청년도 외출에 삼가하고 낯선 외지인을 조심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살인 악마의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가던 2003년 11월경 양신아이는 평소처럼 한 가정집에 침입했죠. 그리고 평소처럼 범행을 저지르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가족 중 아내가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거든요. 아내는 이웃집으로 기어가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신을 차린 후 양신아이의 인상착의와 범행 수법 등을 증언했으며 남아있던 범인의 체액에서 DNA도 수거할 수 있었죠. 이로써 소문만 무성했던 살인 악마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양신아이는 마지막 범행 직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검문 중이던 공안에게 붙잡혔으며 놀랄 만큼 순순히 자신의 죄를 자백했죠. 내가 살인을 시작하게 된 것은 2명의 여자 때문이다. 한 여자는 나를 배반했고 다른 한 여자는 성폭행을 하는 도중 내 혀를 깨물었다. 그때부터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봐주지 말자고 결심했다. 실제로 양신아이는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시비가 붙을 때마다 분풀이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황당한 것은 모욕을 준 당사자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인근 마을 사람들을 습격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게 양신아이를 찾기 더 어렵게 만든 요소이기도 했고요. 양신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지역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식의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살인을 고백했습니다. 한 살인마의 손에 총 67명이 살해된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중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죠. 자백 내용이 명확했고 증거 또한 넘쳤기 때문에 수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결국 체포된 지 3개월 만인 2004년 2월 허난성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체포된 지 3개월 만에 총살이 집행되는 건 중국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죠.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고 본보기로 삼기 위해 사형을 빠르게 집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신아이는 별다른 항변도 하지 않은 채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연쇄살인범으로 생을 마감했죠. 사형 집행 이후 중국 전역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살인 악마에 대한 기억도 서서히 중국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양신아이가 사형당한 지 4년 만인 2008년 11월 7일 베이징 최대 일간지 신징바오가 이면에 걸친 특집 기사를 내놓으며 살인 악마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살인 악마가 사형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 양신아이의 고향인 허난성 주마덴시를 찾아가 가족과 지인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향집에 남아있는 아버지 양진과는 고물과 파지를 주워다 팔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다. 양신아이의 어머니는 기자가 찾아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건초더미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체포 당시 너무 많이 울어서 시력이 극도로 나빠졌으며 현재는 가까이에 있는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쁘다. 해당 인터뷰가 화제가 되면서 양신아이에 대한 관심은 다시 불붙었습니다. 물론 불쌍하다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지 정도였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18번째 살인 행각을 벌이려다 붙잡힌 또 다른 연쇄살인마 황용의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갔죠. 양신아이와 황용 모두 허난성 주마덴시 출신이었거든요. 닮은 점이 많은 두 살인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이상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허난성 사람을 조심하라. 희대의 살인마를 2명이나 배출한 허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중국 내에서는 허난 출신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이 공공연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죠. 사실 허난은 과거부터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도둑놈이 많다, 음흉하다, 거짓말쟁이다부터 시작해서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허난성 출신이거나 관련이 있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죠. 허난 출신 사람의 이력서는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공지가 올라와 있는 기업도 있을 정도니까요. 허난성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예부터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해왔다. 두 살인마는 허난성에서도 낙후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다른 지역을 전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난성 출신이라는 이유로 극심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차별은 뒤틀린 인간성에 기름을 붓는 꼴을 가져왔을 것이다. 사실상 허난성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허난성 출신을 차별해서 만들어진 결과죠. 허난 우리는 요괴가 아니다라는 책까지 내서 항변하지만 이미지는 여전합니다. 시대가 낳고 차별을 키운 중국의
연쇄 살인범 양신아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